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읽어볼까? 첫 번째 강의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마키아벨리의 3대 저작이죠. 그래서 로마사 논고, 또 피렌체사, 그리고 군주론. 이 세 권이 이제 대표적인 3대 정치 저작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군주론이 가장 널리 읽힌 대중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마키아벨리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책이죠. 군주론이 데이트에서 로마사 논고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피렌체사도 같이 알려진 것이고, 왜냐? 군주론은 분량이 되게 짧아요. 이런 종류의 고전 중에 굉장히 분량이 짧은 편이고 내용이 아주 직관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통설을 뒤집는 내용이라 이게 논술 시험에서도 상당히 단골로 제시가 됩니다. 심지어 제가 공군사관학교 교수요원 할 때 저도 이걸 논제로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공사의 논술 문제로. 제가 채점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적인 책이지만 의외로 1장부터 차근차근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나 리뷰는 또 유튜브에 찾아보면 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자의 용기, 여우의 지혜 뭐 이런 이렇게 유명한 얘기 위주로 흘러가지 처세술 위주로.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하기가 어렵고 또 막상 읽어보면 좀 어려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유명한 책이고 청소년들도 읽는 책인데 막상 읽으려고 딱 펼치면 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당대의 역사 그리고 당대의 정치 상황을 소재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역사라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뜬금없는 얘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 또 프랑스의 역사라면 그래도 세계사 시간에 좀 들어본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탈리아 중세시대 역사라는 건 이거 완전히 생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름도 이탈리아 이름이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이 영어식 이름이나 프랑스식 이름도 아니고 이탈리아 이름 이게 뭐 이게 읽으면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당시 이탈리아와 그때 고대 로마사 그리고 그리스의 역사 이런 걸 좀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이른바 그 르네상스 인문 전통이죠. 그런 걸 좀 알고 보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한테 읽으라고 바친 책이니까 이게 어렵게 쓸 수가 없죠. 이게 로렌초 데 메디치라는 그 유명한 로렌초 일 많이 빚고 그 위대한 로렌초 말고 그 손자뻘 되는 그 로렌초 데 메디치라는 젊은이한테 젊은 군주에게 헌정하려고 했던 책이기 때문에 절대 어렵게 쓸 리가 없었고 일종의 자기가 취업하기 위한 취업 소개서였으니까. 다만 이 책이 실제로 읽히진 않았죠. 그 젊은 군주가 뭐 읽지도 않았고 또 금방 죽었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원래 젊은이들은 책을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읽고 뭘 한다는 게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개를 바쳤대요. 그 사냥개겠죠. 그랬더니 그 개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군주론을 그냥 틱 받고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키아벨리가 57세라고 하는 좀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책 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는 대중적으로 발간도 안 됐고 나중에 죽고 나서 이 책이 발간이 됐고 그 다음에 엄청난 화제가 되고 금서로 지정되고 막 불태워지고 뭐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핫한 이제 유럽에서 큰 책이 됐고 그게 이제 현대적 의미의 정치학의 아버지로까지 이제 불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군주론 때문에. 근데 왜 그런지는 이 군주로 뒷부분에 나오면 우리가 나중에 2강 할 때 뒷부분에 나오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문부터 일단 살펴보면 이게 이제 자기 취업 소개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다. 바치라고 하면서 이 근대의 경험과 고대 역사에 관한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지혜. 그러니까 본인이 외교관으로 한 15년 정도 현장을 누볐잖아요. 그래서 외교관으로서 얻은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고대의 고전을 책을 많이 읽은 그런 지혜. 그걸 가지고 정리한 이제 통치술의 이제 비결이다라고 해서 바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 너는 군주도 아닌데 네가 무슨 군주에 관한 책을 쓰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러면 원래 풍경화가는 산을 그리려면 평지에 서서 봐야 산이 잘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민중의 성격을 알려면 군주의 입장이 되어봐야 하고 또 군주의 성격을 알려면 민중의 입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민중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군주를 더 잘 관찰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김종필 같은 경우 옛날 항상 국민은 호랑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호랑이 등에 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나름의 이제 JP 나름의 어떤 군주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군주의 곁에서 민중이 여러 번 군주를 갈아치우는 거를 그 김종필이 봤기 때문에 군주를 호랑이에 비유하는 이제 그런 통찰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부당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도 네가 알게 될 거다 라면서 이제 자기가 부당한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자기를 좀 건져줘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취업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써달라는 뉘앙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내 등용은 안 됐죠.
이 책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등용은 안 됐고, 하지만 덕분에 로마사 농고나 피렌체사 같은 말년의 대작을 완성할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이때 그 등용이 돼서 다시 외교관이 되거나 서기관이 됐으면 너무 바빠져가지고 다른 책들을 쓸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 농고나 피렌체사는 굉장한 대작들이거든요. 분량도 굉장히 두껍고. 근데 사실 등용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백수여서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로마서 농고 같은 책을 이제 주저주저 할 수가 있었던 거고, 피렌체사는 등용이 안 된 대신 일종의 용역을 받은 거죠. 이 피렌체사 역사 한번 써보시라고 메디치가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피렌체사를 쓰게 됐죠. 피렌체사도 최근에 번역이 됐죠. 두 종류로 번역이 나왔습니다. 영문학자가 번역한 게 두꺼운 거 한 권짜리가 나왔고, 정치학자들이 번역한 게 두 권짜리가 나왔죠. 그것도 저희가 이제 수업을 쭉 해서 로마 선언고 1권을 우리가 했고, 이번에 군주론 하는 거잖아요. 로마 선언고 2권하고 3권 끝내고 나면 피렌체사 강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기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오늘은 군주론의 1장에서 9장까지를 다룰 건데, 이 군주론은 장별로 제목이 비교적 명확하게 딱 제시가 되고 있어서 로마 선언고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장 딱 들어가면 군주론, 군주국의 종류와 설립 방법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일종의 현대 정치학으로 치면 비교 정치학이죠. 그래서 국가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를 다스려온 국가는 크게 군주국 아니면 공화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공화국은 이제 민주정이나 귀족정인 걸 다 포함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왕정이 아닌 건 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화국에 관한 부분은 다른 책에서 얘기해서 그게 바로 로마 선언거죠. 그래서 공화주의 얘기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 선언고 강의할 때, 특히 1권 강의할 때 거기서 상당히 이제 설명이 다 됐고, 그 이제 이 책은 이 공화국은 제외하고 주로 군주국 위주로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중에 시민형 군주국도 나오죠. 시민형 군주국도 일종의 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군주국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1장을 이렇게 넘어가고 2장으로 넘어가면 세습 군주국 얘기하죠. 세습 군주국은 그냥 우리가 동양에서 경험한 일반적인 군주국이에요. 아빠가 왕이면 아들도 왕, 손자도 왕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래서 이제 고려나 조선을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세습군주국은 국가를 운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적자냐 서자냐. 조선을 봐도 왕의 정통성이라는 게 그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그 중전이 낳은 아들이면 적자고 첩이 그러니까 이제 나도 무슨 뭐 이렇게 다른 이제 뭐 후궁이 낳은 아들이면 서자고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정통성만 갖추면, 그러니까 연산군처럼 여기 책에서도 아주 이상한 비행, 그러니까 연산군처럼 완전 사이코패스만 아니면 거의 무난하게 국정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도 이 상식밖에 비행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러면 민중의 호감을 사기가 너무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습형 군주국에서는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이제 정통성만 잘 갖춘 왕가가 쭉 이어지기만 하면 웬만하면 나라를 잃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게 당시 이탈리아는 격동의 난세였어요. 완전히 수도 없이 군주가 계속 뒤집어지고 갈리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세습 군주국이 의외로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려가 한 500년 가고 조선이 한 500년 가고 막 이러니까 세습 군주국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세습이 이어가는 군주국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툭 하면 군주가 새로 생기고 쫓겨나고 뭐 이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복합형 군주국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복합형 군주국에는 기존의 군주국에 새로운 군주국을 덧붙이거나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중들은 툭하면 나라를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주를 갈아치면 나라가 더 좋아지겠거니 하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또 외세가 침략을 해가지고 군주를 교체하는데 대개 교체를 하면 더 나빠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당시 프랑스가 이 시대가 특히 이 프랑스가 계속 이탈리아를 침략하던 시대거든요. 이게 이제 프랑스는 조금 일찍 절대 왕정을 구축해서 국가가 엄청 크고 군대도 엄청 강했어요. 그에 비하면 이탈리아나 독일은 통일이 늦어졌죠. 그래서 사실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중세 시대가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어떤 공화국, 공국, 군주국 또 교황청까지 다양한 나라들로 막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힘이 약했고 프랑스가 툭 하면 들어와가지고 이탈리아인 나라들의 군주를 막 갈아치우는 거지. 툭 하면 이탈리아가 그 프랑스가 쳐들어오거나 스페인이 쳐들어오거나 먼저 절대 왕정을 구축한 강대국들이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그 이탈리아에 있는 나라들을 자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죠. 이탈리아를 자꾸 정복하려고 들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보고 막 각주 읽고 그러면 너무 쓸데없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건 그 당시에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였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읽으면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우리가 아직 윤석열 알고 한동훈 알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뭐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니 뭐 체사레 보르자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당대 유명한 셀럽들이었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도 없는 그냥 당연한 상식들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와서 우리가 막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지.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 얘기하는 논리의 본질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요 챕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복자가 새로운 영토를 얻어서 본국에 합쳤을 때 이게 복합형 군주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마치 우리나라가 식민지였잖아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경험하고 이제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이럴 때 언어와 관습이 같은 지역을 합칠 때가 있고 언어와 관습이 다른 지역을 합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야. 예를 들면 언어와 관습이 같은 지역을 합칠 때는 그게 굉장히 쉽다는 거죠. 기존 군주의 혈통을 다 끊어버리고 싹 다 죽여버리라 이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삼국지대 같은 거 고려나 신라 백제가 싸울 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백제 왕가나 고려 왕가 싹 다 죽여버리고 언어는 같으니까 언어는 대략 비슷하니까 그냥 쉽게 통일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고려가 조선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 조선으로 넘어갈 때 조선의 정도전 세력이 그 왕씨 일가를 싹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왕씨 일가를 배에 태워가지고 뭐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니 뭐니 하면서 그 배 자체를 구멍을 뚫어갖고 침몰시켜서 왕씨 일가를 싹 다 이렇게 몰살을 시켜버리고 수모를 시켜버리고 그래서 이제 왕씨 일가들이 다 이게 잡히면 죽는다 그래갖고 왕씨를 점을 찍어갖고 옥씨로 바꾸기도 하고 전씨로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려나 조선이나 똑같은 언어와 관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가의 혈통만 근절시켜버리면 국가의 통치 체제를 바꾸기가, 그러니까 왕조를 바꾸기가 아주 쉬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이제 노상원 수첩에도 나오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배를 태워 갖고 가다가 배를 침몰시켜서 싹 다 죽인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좀 무시무시하다, 좀 너무 인정머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관습이 같은 나라를 이 식민지를 병합하는 건 아주 쉽다. 그냥 이전 왕조의 혈통을 다 싹 다 죽여버리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은 건 어떻습니까? 언어와 관습이 다르잖아요. 언어와 관습이 다른 나라를 병합할 때는 이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일본한테 끝내 독립을 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생각할 때 최선의 대책은 일단은 정복자가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살아야 한다. 그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일본으로 치면 일본 총독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 일본 천황이 와서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아예 조선에 와서 살면서 그러면서 직접 통치를 해야 이게 그 안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 메메데 이세라는 유명한 투르크의 왕, 오스만 투르크의 왕이 술탄이죠. 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나서 직접 와서 콘스탄티노플을 투르크의 수도로 삼아버리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바꿔가지고 지금까지도 수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예 술탄이 와서 왕이 와서 직접 살아야 그 완전히 문화와 관습이 다른 지역을 제대로 안정시키고 정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민병을 파견해서 아예 정주시키라는 거야. 그 아예 그냥 그쪽에서 사람들이 이걸 식민이라고 해요. 식민. 민중을 갖다 심는다 그래서 식민. 아예 이민병이 와서 그냥 군대로 주둔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아예 생업에 종사하면서 농사도 짓고 생업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아예 거기로 이주해 와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군대를 그냥 파견해 갖고 군대로만 생으로 지키려고 하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군대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감당하기가 어렵고 아예 그 지역에 와서 정주해서 국민들이 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와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주민으로 와서 그 지역에 눌러 살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식민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생짜로 군을 파견해갖고 억지로 그 식민지 백성들을 탄압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본에서 그래서 그래갖고 들어와서 결국 내선 일체니 뭐니 해가지고 막 합치려고 했지만 결국엔 실패하게 되죠. 우리는 35년이나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는 이 언어와 관습이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게 얼마나 힘든가라는 걸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봐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유명한 마키아벨리 이 민중에 관한 관이 나와요. 민중관이 나오는데 이게 로마 선언고에서는 민중을 굉장히 추어 올리잖아요. 근데 군주론에서는 민중을 굉장히 깔아뭉갭니다. 근데 깔아뭉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냉철하게 현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이 민중이라는 거는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거나 아니면 싹 없애버리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사소한 모욕에는 하고 대들지만 엄청난 공포를 주면 감히 대들 없는
엄두도 못 낸다. 그러니까 아예 남에게 해를 줄 때는 보복할 생각도 못하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해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밟을 때는 제대로 밟아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전두환이 조금은 83년에 83 자유화 조치라고 가지고 대학에 있던 경찰들을 싹 빼고 대학에서 나름대로 이제 이제 우리가 정권이 좀 안정됐다 싶으니까 이제 좀 자유롭게 해봐라고 해서 대학을 약간 해방구처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운동이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북한을 보세요. 우리나라 군사정권 무섭다고 하지만 북한에 비할 만합니까? 북한에서 절대 민주화운동 안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북한은 쬐끔이라도 이제 쬐끔이라도 정권에 이제 뭐 반대한다 이런 게 나타나면 완전히 삼족을 다 멸해버리고 아우지 탄광에 보내버리고 뭐 인권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 장성택 같은 사람 심지어 김정일 그 처남인데도 그냥 잡아갖고 기관총으로 이것도 이제 고사포라 그래서 전투기를 잡을 때 쓰는 고사포로 쏴가지고 시체를 산산조각을 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감히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아무도 대들 엄두도 못 내고 그냥 기껏해야 한다는 게 탈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하면 이건 뭐 러시아 푸틴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꽉 내리누르면 아예 입도 뻗고 못 한다는 거지. 근데 어설프게 탄압하면 더 강하게 이제 이렇게 저항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압할 거면 제대로 탄압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약소국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정복하고 나면 지역의 약소국들은 보호해서 내 편으로 만들고 경쟁자인 강대국은 어떻게든 약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은 약화시키고 약소국은 내 편으로 만들고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라는 거야. 이거는 일제가 썼던 방식하고도 비슷한데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게 조선을 먹고 그다음에 대만도 끌어들이고 만주족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약소국들은 자기 편으로 만들고 강대국이었던 미국에 대해서는 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장악해 나가는 발상과 비슷한 거죠.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상황을 잘 봐야죠. 그래서 이거 될 만한 상대한테 붙어야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였는데 미국한테 대들어갖고 결국에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데 과거 로마가 이런 식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그 로마가 이런 식으로 식민지를 잘 늘려나가갖고 약소국들은 보호하면서 로마의 친우호적인 동맹국으로 만들고 굉장히 예를 들면 카르타고처럼 도저히 이렇게 그 속국으로 거느릴 수 없는 경쟁 강국은 어떻게든 억눌러갖고 이제 힘을 약화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정복해버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고 이 당대의 역사를 보면 프랑스가 그 이탈리아로 쳐들어와서 두 번이나 루이 왕도 한번 쳐들어오고 샤를 왕도 쳐들어오고 여러 차례나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끝내 이탈리아를 정복하지 못하고 도로 쫓겨나간 이유는 바로 이런 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프랑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경쟁 세력이었던 베네치아를 키워준다든가 아니면 로마 교황청을 키워준다든가 그러니까 알렉산드르 교황, 세사레 보르자 이런 식으로 자꾸 남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걔들이 결국 뒤통수를 때려갖고 프랑스 왕이 다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런 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체사레 보르자라는 이름은 기억해야 돼요. 이 체사레 보르자가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의 모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체사레 보르자 요건 기억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어쨌든 이 챕터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이 살짝 나옵니다. 어쨌든 당대 현실에 대한 분석이라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몇몇 이름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면 알렉산더 대왕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을 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서 거기서 반란이 안 일어났다 이거야.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밑에 장군들이 그 지역을 나눠 가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르크 지역에서 반란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 질문을 던지는데 이제 약간 뜬금없지만 당대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중근동을 정복한 이후에 금방 죽었잖아요. 근데도 반란이 안 일어나고 부하 장군들이 계속 그 지역을 장악을 해가지고 근데 뭐 무슨 왕조니 이집트도 그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의 왕조가 쭉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그 마키아벨리는 설명이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마키아벨리는 무슨 니체처럼 무슨 잠언을 툭툭 던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분석해 들어갑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중앙집권 국가를 정복한 경우냐 지방분권 국가를 정복한 경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는 정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정복해가지고 기존 왕조의 혈통만 끊고 나면 그 다음에 와르는 무너진다는 거야. 근데 지방분권 국가는 그 왕을 처치하기 쉬워. 정복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정복하고 나서 지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투르크 왕조 같은 경우는 다리우스 그 황제는 굉장히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였기 때문에 다리우스 황제를 처단하는 게
이기는 게 어려웠지. 이겨서 다리우스 그 왕족을 다 근절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래로부터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투르크는 정복하기가 쉬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항의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쉽게 그러니까 정복하기는 어려워도 지배하기는 쉬운 케이스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투르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장으로 넘으면 자치적인 도시는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원래처럼 일종의 공화국의 전통이 있는 자치의 전통이 있던 나라를 정복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자유를 누려온 도시를 정복하는 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줘도 이 시민들은 과거에 자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리워서 자꾸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로마가 카르타고를 이건 옛날에 도시국가 시제에 지금 같은 근데 몇 천만 명이 살고 몇 억 명이 사는 국가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옛날에 뭐 몇 백만 명, 몇 십만 명 정도 살던 도시국가였으니까 이런 경우에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서 로마 같은 경우는 카르타고를 정복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카르타고를 완전히 도시를 불태워버리고 시민들은 다 딴 데로 이주시켜버렸어요. 다 노예로 만들어서 이주시켜버리고 그 카르타고에는 완전 소금을 뿌려갖고 농사도 못 짓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카르타고란 도시 자체를 그냥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없애버리니까 다스릴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자를 없애버리는. 근데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군주가 아예 직접 이주해서 그 지역에 살라는 거고, 그래서 터키의 술탄이 콘스탄티노플에 이주해서 아예 이스탄불로 수도를 바꿔버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이전의 방식대로 공화국 비슷하게 차치를 줘가지고 니들 살던 대로 살아 이렇게 하고 대신 괴뢰 정부를 세우라는 거죠. 괴뢰 정부를 세워서 과두정을 세워갖고 그 과두정을 뒤에서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일종의 어용 정권, 어용 세력을 키워서 이제 운영을 하라는 건데 이걸 마치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이런 식으로 지배를 한 거고 우리나라도 일본이 사실은 문화 통치 시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친일파를 육성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이광수나 윤치호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육성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백작이니 자작이니 뭐 이런 자기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뒤에서 조종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복을 하려고 했던 뭐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하여간 기본적으로 자유를 경험한 백성은 정복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군주국인데 여기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배하게 된 신생공주국. 한마디로 말해서 비르투. 예, 여기서 유명한 비르투와 포르투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르투가 그 사람의 능력, 포르투나는 그 사람의 이제 행운 이건데 이 비르투와 포르투나라는 개념은 이 군주론의 아주 독특한 그 마키아벨리의 아주 독특한 그 개념이고 이게 우리가 흔히 군주론 공부했다. 우리가 좀 군주론 좀 읽어봤다 하는 사람들, 마키아벨리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비르투, 포르투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들어봤어야 아 얘가 공부 좀 했구나. 그래도 정외과 나와서 정치학 좀 공부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여기서부터 일종의 군주의 리더십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내용이 재밌어지죠. 그래서 이제 먼저 군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잔소리를 좀 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사수의 비유가 나와요. 그 활 쏘는 사수 있죠. 우리가 활을 되게 잘 쏘는 궁수가 활을 쏠 때는 유능한 사수는 항상 멀리 쏠 때 관역보다 살짝 높은 곳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국회의원 되고 싶다고 해서 국회의원 되려고 노력하면 못 된다는 거야. 오히려 대통령쯤 되겠다고 노력해야 국회의원이라도 된다는 거죠. 내가 시의원, 구의원 되고 싶다고 해서 시의원, 구의원 되기 위한 노력을 해서는 안 돼요. 국회의원 되겠다는 노력 정도는 해야 시의원, 구의원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표를 실제로 되고자 하는 목표보다 조금 더 높게 잡으라는 거지. 그래서 높게 쏴야 쭉 포물선을 그리고 내려와서 딱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군주는 역사상의 아주 위대한 인물들,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뭐 카이사르라든가 그런 역사에 남은 위대한 인물을 목표로 해서 그런 사람처럼 닮으려고 노력해야 그거보다 못한 그냥 그 평범한 성공한 군주라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유명한 그 비르투와 포르투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비르투라는 건 역량, 포르투나라는 건 행운이지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히 뭐 포르투나가 영어로 포춘이니까 행운이라는 건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비르투가 뭐냐? 이게 사실은 어려운 개념인데 사실은 영어로 하면 벌추거든요. 근데 벌추는 약간 도덕적인 덕성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비르투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학자들은 역량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능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약간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아니라서 좀 어려워.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운칠기삼이라는 말 다 쓰죠. 운칠기삼. 그 운이 비르트고 운이 포르투나고 기가 비르트예요. 우리가 흔히 운칠기삼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한 건 운칠기삼이야. 근데 이제 요즘 정치권에서는 운구기일이라고 이제 포르투나가 구고 이제 기가 비르트가 일이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운칠기삼으로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 비르트와 포르투나의 관계는. 근데 이제 어쨌든 마키아벨리는 기본적으로 운구기일이라 하더라도 포르투나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마키아벨리는 그래도 그 비르투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비르투에 관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자기 자질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정치의 세계엔 그래도 있지 않냐. 행운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그 얘기를 좀 펼쳐나갑니다. 이 책의 군주론 끝까지 가면 계속 비르투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행운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최근에 이제 한덕수나 김문수 이런 사태를 봐도 그 정치를 오래 한 김문수가 어쨌든 많은 포르투나를 누리고 있던 한덕수를 제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문수가 한덕수 제압하는 거 보면 아, 그래, 우칠기삼이라고 하지만 이 기라고 하는 요소가 그렇게 무시할 수만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한덕수 씨는 참고로 와이프가 굉장히 그 명리하게 이렇게 밝으신 분이어갖고 포르투나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인데 그래도 이제 김문수가 끝내 후보가 된 걸 보면 또 이렇게 아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로지 비르투, 그 사람의 기에 의해서 군주가 된 사람이 누가 있냐를 보면 역사상으로 모세, 키루스, 로물루스, 테세우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그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고, 키루스는 유명한 그리스의 왕이고, 로물루스는 로마 만든 사람이고, 테세우스는 아테네 만든 사람이잖아요. 다 신화적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존했는지도 조금 애매한 그런 인물들인데, 어쨌든 그들도 나름의 당대의 역사 속에서 아마 행운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 근데 이제 신화화되다 보니까 그 어떤 전설이나 신화 속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능력이 많이 부각이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 기득권층이라는 건 항상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면 기득권층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이 어렵다는 거야. 이런 비르트를 중심으로 권력을 쥔 군주들은 뭔가 개혁을 하게 되는데 개혁의 역설이 있다는 거죠. 개혁의 수혜자는 넓게 퍼져 있고 자기들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미래에 올 이익이기 때문에. 근데 개혁의 반대자는 항상 소수로 똘똘 뭉쳐서 기득권을 이미 누리고 있고 힘이 강하고 개혁에 저항하죠. 왜냐하면 자기 기득권이 바로 뺏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개혁이라는 게 혁명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김영삼이 그래서 금융실명제나 하나의 척결 같은 걸 임기 초에 막 임기 100일 안에 다 해치워버리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마키아벨리도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하려면 항상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무기를 든 예언자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키아벨리가 얘기를 한 거는 바로 직전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정권 직전의 정권이 그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수도사죠. 아무 힘도 없는 수도사가 오로지 말로 오로지 그 예언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잠깐 신정 정치를 피렌체에 했던 적이 있어요. 몇 년 정도. 프랑스가 쳐들어왔을 때 프랑스를 뒷배로 해가지고 사보나롤라가 집권했던 시절이 잠깐 있었죠. 그래서 이 사보나롤라 수도사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가는 절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무기를 든 예언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예언에 만약에 반대는 세력이 생기면 무기를 내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기를 가진 예언자는 개혁을 할 수 있지만 무기가 없이 말로만 하는 예언자는 이제 뒷배에 어떤 프랑스가 다시 돌아가고 나니까 바로 정권이 뒤집히고 사보나롤라는 잡혀갖고 화형당해서 죽게 되죠. 이 사보나롤라 사건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화형당했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마키아벨리가 이게 말로만 떠드는 건 다 소용이 없구나. 뭔가 개혁을 하려면 반드시 무기를 같이 갖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큰 임팩트를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키루스나 테세우스, 로물루스 이런 사람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다 무기를 든 예언자였다는 거죠.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나름의 무력을 가지고 반대파를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창업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사보나로는 말로만 떠드는 예언자였기 때문에 바로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오면 타인의 힘과 행운으로 얻어진 군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고 거기에 포르투나 행운도 작동해서 군주가 된 경우. 근데 사실 대부분의 군주가 다 그렇죠. 어떻게 자기 힘만 갖고 군주가 되겠어요. 시대적 행운이 맞아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남의 도움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케이스일 때 그런 케이스일 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체사레 보르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을 얘기하죠. 당대의 유명한 스타였던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라고 하는
그 군주와 체사레 보르자 두 명 얘기를 하는데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그냥 살짝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더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한 군주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것처럼 용병대장으로 그 성공한 그리피스제 그 용병대장으로 열심히 활동해갖고 진짜 나라를 먹어서 밀라노라고 하는 꽤 큰 그 부유한 도시국가의 군주가 돼서 자기 아들한테까지 권력을 넘겨준 당대에 되게 성공한 군주였거든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사실 더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 사람은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본인은 이제 발렌티노 공작이라고 불렸던 체사레 보르자 얘기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죠. 요 7장에서. 요 7장의 서술 때문에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의 모델로 체사레 보르자를 지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체사레 보르자라는 사람을 아주 유명한 역사적 스타로 만들어준 이제 그 챕터가 바로 이 7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프란체스코 스포르차 얘기는 나중에 언젠가 다룰지 모르겠지만 그 피렌체사 최근에 번역된 피렌체사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정말 영벌이고 스타는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였거든. 그리고 피렌체의 역사하고도 많이 얽힌 사람은 프란체스코예요.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가 직접 경험한 건 체사레 보르자였기 때문에 체사레 보르자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체사레 보르자는 프란체스코에 비하면은 당대에 성공하지 못했고 당대에 조금 뜨다가 결국에는 망해가지고 결국 자기 왕조를 만들지 못하고 2대까지도 가지 못하고 당대에 실패해서 일찍 죽은 30대 청년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성공한 군주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체사레 보르자 같은 케이스는 중국으로 치면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또 일본으로 치면 그 전국시대의 오다 노부나가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 뭐 이런 캐릭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당대에 자기 왕조를 만들기도 하고 거의 천하통일에 성공하고 막 그런 케이스잖아. 근데 그에 비하면 이 사람은 딱 몇 년 반짝하다가 금방 실패해서 죽은 케이스라 사실은 그렇게 업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대단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실제 위인들에 비하면은 사실은 약간 뭔가 좀 해보려다가 금방 사라진 비운의 젊은 프린스, 그야말로 군주에 불과한데 이 양반이 행운을 가진 건 마키아벨리랑 동시대를 살았고 마키아벨리가 마침 이 체사레 보르자한테 파견을 가가지고 외교관으로서 파견을 가서 같이 몇 달을 지낸 거야. 그래갖고 바로 그 체사레 보르자 옆에서 같이 체사레 보르자랑 얘기하고 상의하고 이러면서 체사레 보르자가 권력을 쥐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거죠. 마키아벨리가. 현역 외교관 시절에. 그리고 엄청난 자극을 받았고 거기서 많은 영감을 받아서 그게 군주론을 쓰게 되는 그 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인물이지만 마키아벨리 덕분에 역사의 불멸의 명성을 얻게 되는 인물이 바로 체사레 보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아버지인 로드리고 보르자, 그러니까 알렉산드르 6세 교황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황의 아들입니다. 근데 교황의 아들이 있네? 최근에도 교황 새로 뽑혔지만 첫 교황은 자식을 못 낳잖아요. 원래는 결혼을 못 하니까. 근데 이때는 중세 시대 교황들은 완전히 세속화된 교황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 자식도 있고 돈도 엄청 많고 뇌물도 엄청 받고요. 이제 그런 어떤 교황이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교황이 자식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실제로는 양자의 형식으로 실제로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피를 받은 아들이 맞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들이면 안 되니까 양자로 입적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실상 이제 실제로 가족 그죠 최사레 보르자가 있었고 동생이 뭐 폴 보르자인가 있었고 그다음에 루크레치아 보르자라는 여동생이 있고 삼남매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사레 보르자가 황제가 그 아버지가 교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로마 정계에 그야말로 샛별처럼 등장을 하게 되고 원래는 아버지는 제사레 보르자를 군인이 아니라 추기경으로 종교 지도자로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추기경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동생이었던 동생을 원래 군사령관으로 삼아서 교황군을 지휘하게 하려고 했지. 근데 그 동생하고 형이 싸운 거야. 체사레 보르자는 자기가 그게 되고 싶었던 거야. 자기는 종교인 되는 거에 관심이 없었고 자기는 세속 군주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르자 왕국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동생하고 권력 투쟁을 벌여갖고 동생이 좀 삐뚤어졌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인데 동생을 죽여버리고 교황군 사령관을 자기가 쟁취를 해내죠.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이 동생을 죽였지만 그 자기 아들을 어떻게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들한테 교황군 사령관을 주게 되는데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 동생을 죽인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교황 바뀌고 나서 이제 체사레 보자가 실각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보르지아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여기 얘기가 잘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교황군 사령관이 되고 나서는 그 로마냐 지방이라고 해요. 로마 근처니까 로마냐라고 하겠죠. 로마냐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직접 장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보르지아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지역을 직접 통치하면서 권력을 만들어 가는데 요때 마키아벨리가 파견 가서 체사레 보르자 옆에서 그 피렌체 외교관으로서 이제 옆에서 조언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로마니아 왕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체사레 보르자가 여기서 본 거야. 그 봤더니 기가 막히더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 보르자 가문은 아무런 무력이 없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무장이었던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프랑스가 쳐들어왔을 때 프랑스의 좀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로마의 원래 기존 기득권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그 용병들을 모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왕의 도움을 받은 건 그렇다 치고 근데 프랑스 왕은 돌아갔죠. 그다음에 이제 이 로마를 지배하던 기득권 가문이 양대 가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콜론나 가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문이 있고 오르시니 가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문이 있었는데 이 두 가문의 귀족들을 부하로 거느려가고 처음에 교환군을 만들었지. 근데 이제 세사레 보르자가 단순히 교환군 사령관이 아니라 자기 왕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게 명확해지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족들인데 갑자기 그 세사레 보르자 가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 지배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제 내란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체사레 그 보르자 직속군과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계속 전쟁을 벌였으면 사실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었는데 체사레 보르자가 꾀를 내는 거죠. 꾀를 내서 이 오르시니 가문과 콜론나 가문의 지도자들을 조용히 회유를 해요. 회유를 해가지고 야 그냥 너희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미안했어 우리랑 화해하자 우리 잘 지내자 앞으로 너희 그렇게 탄압 안 할게 라고 해가지고 세니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초대를 해서 그냥 우리 화해의 의미로 술이나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파티를 열어 그래서 그 파티로 불러갖고 술 먹이는 척하면서 거기서 급습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세니갈리아의 참극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건인데, 근데 이 사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역사 속에서는 아주 흔한 사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 일본에서 아이누족을 회유할 때도 이런 식으로 추장들을 다 불러갖고 그 회유하는 척하면서 싹 다 죽여버리는 일도 있었고, 그 조선이 여진족을 회유할 때도 여진족 추장들을 불러갖고 이렇게 그 대접하는 척하면서 한꺼번에 다 죽여버린다든가, 뭐 유럽에서도 이런 일은 뭐 세고 셌죠. 영국 내전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가 왕좌의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보면 여기서 피엘 결혼식이라는 유명한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런 식으로 화해하는 척하면서 정략 결혼하는 것처럼 결혼식 하다 말고 갑자기 공격해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는 아주 유명한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역사를 들여다보면 흔히 있는 일이지만 당대에서 그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화해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배신해갖고 죽인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만큼 교묘하게 속여야 되는 거잖아. 그게 예술인 거지.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속여갖고 믿게 만들어서 진짜 친한 척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싹 돌변해갖고 칼로 찔러서 다 죽여버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도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고 옆에서 지켜보다가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오르시니가랑 콜론나가를 싹 다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군대를 딱 장악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고 이제 감탄을 한 거죠. 감탄을 야 이렇게도 세상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쁜 놈이다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마키아벨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렇게 해야 진짜 군주구나 이렇게 해야 이 혼란한 난세를 통합하고 이탈리아를 그 당시 먼저 통일했던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강국으로 키울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큰 감명을 받았고 여기서 이제 체세레 보르다는 인물이 이 사람 진짜 인물이다. 이놈 큰 놈이다. 크게 될 놈이다. 이놈이 잘하면 아예 이탈리아를 통일해서 이탈리아를 전체를 통합하는 통합 군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요 에피소드가 되게 유명한 사건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로마니아 지방을 장악해 들어가는데 이 로마니아 지방이 원래 굉장히 민심이 사나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지배가 잘 안 되고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또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체사레 보르자가 어떻게 장악하냐면 자기의 부하 중에 삼국지로 치면 뭐 장비나 아니면 이제 뭐 차진철이나 뭐 장세동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측근 있잖아요. 힘도 되게 세고 잔인하고 막 이런 사람, 뭐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이런 사람. 그리고 굉장히 센 캐릭터를 그 지역으로 보내요. 그 레미로 데 오르코라고 하는 군주론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레미로 데 오르코라고 하는 자기 부하 장군.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지만 잔인한 걸로 유명한 그런 사람을 보내갖고 먼저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을 엄청나게 탄압을 하면서 막 이게 죽여가면서 그 지역을 정복을 해요. 굉장히 비정한 인물이죠. 그렇게 그 짧은 시간에 그 지역을 장악을 했는데 장악은 했지만 당연히 반감이 심하겠죠. 그 레미로데 오르코에 대한 반감이 그 사람한테 쫙 모여.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반감이 모이는 걸 쭉 지켜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체사레 보르자가 딱 직접 내려와서 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보낸 그 레미로데 오르코 자기 부하잖아. 그 자기가 이렇게 시킨 거잖아. 근데 자기가 시킨 그 사람을 바로 잡아갖고 죽여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어떻게 죽이냐면 반토막을 허리를 끊어갖고 두 조각을 내버려요. 그 사람. 그래갖고 광장에 딱 이렇게 그 로마냐 왕국 지방 광장에 레미노 대 오르코의 죽은 두 조각을 딱 내가지고 딱 전시를 해놓고 그동안의 어떤 악행이나 잔악한 그 폭정은 다 얘 잘못이었다. 얘가 자의적으로 한 거였지 내가 신 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이런 나쁜 놈은 내가 처단을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충성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시켜놓고 자기 부하를 그냥 잔인하다고 생각했던 자기 부하를 더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로마니아 지방의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어떤 그걸 통해서 한편으로 통쾌하고 한편으로는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와, 그렇게 무서운 놈이었는데 그 무서운 놈을 저렇게 잔인하게 날려버리는구나. 그 진짜 더 무서운 놈이 왔구나라고 하면서 복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레미로도 오르코의 두 조각 낸 시체와 함께 칼을 딱 꽂아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인에게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서 자기한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로마니아 지방이 완전히 체사레 보르자의 어떤 보르자 왕국의 영토로 딱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군주론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그 나중에 보면 체사레 보르자가 한 건 뭐냐면 용병을 다 해산해 버리고 시민군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니아 왕국의 주민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걔들한테 월급을 줘면서 상비군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마키아벨리가 봤을 때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왕국을 만들려면 군대를 다른 나라의 외국의 용병이 외국군이나 용병에 의존할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이용해 갖고 시민군을 만들어야 그래야 진짜 자기 군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체사레 보르자가 하는 행태들을 보면서 아, 이 나라는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마키아벨리도 그때 배우게 되는 거죠. 체사레 보르자는 이론으로 한 게 아니라 실행으로 한 거고 그걸 마키아벨리가 보면서 그걸 나중에 책으로 기록한 게 군주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그 체사레 볼 때 발렌티노 공작인데, 발렌티노 공작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어도 그 로마니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탄탄하게 자기 왕국을 만들고 다른 주변 국가들을 계속 복속시켜 나가면서 이탈리아를 통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통일됐으면 그 당대 프랑스나 스페인의 침략을 받아갖고 맨날 이렇게 두드려 맞고 이탈리아가 약소국으로 전락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체사레 보르자한테 그런 면에서 기대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 로마니아 왕국은 체사레 보르자가 로마의 교황청에서 교황이 바뀌면서 실각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각한 이후에도 꽤 오래 버텼다는 거예요. 몇 달을 버티면서 체사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체사레가 못 돌아오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하는데 그런 것만 봐도 체사레 보르자가 로마니아 왕국을 장악해가는 과정은 굉장히 모범적이었다. 아주 교과서적인.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도움과 포르투나, 행운의 힘으로 군주가 된 사람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교과서적으로 해낸 게 바로 발렌티노 공작의 사례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사람은 정권을 잡고 나서 언젠가는 자기의 뒷배인 아버지 알렉산드로 교황이 죽을 걸 알았다는 거예요.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갔다는 거야. 첫 번째는 자기가 정복한 기존 예를 들어 로마니아 왕국이라든가 기존 영토의 제후들의 혈통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혈통을 다 끊어서 도저히 그 아들, 손자, 뭐 왕자 뭐 이런 사람 찾아내갖고 복귀하지 못하게끔 싹 다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로마에서 힘이 있는 그 오르신이나 코론나가 말살하고 나서는 나머지 귀족들을 다 자기 편으로 포섭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황을 뽑는 게 추기경 회의잖아요. 콘클라베. 지금도 콘클라베 얼마 전에 해서 교황 뽑았잖아요. 그 추기경들을 다 자기 편으로 포섭했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현재 교황, 아버지인 알렉산드르 교황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충분히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세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 3번까지는 이미 아버지 생존 중에 다 달성을 했고 4번도 거의 달성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체살의 보르자 왕국이 만들어지나 싶었는데 문제는 알렉산드로가 갑자기 급사를 하거든요. 그 한참 잘 나가던 시기에 이게 전염병이라고 하지만 이게 독살이라고도 하는데 왜냐면 이 알렉산드로 그 보르자 가문 자체가 원래 독살로 유명한 게 독을 보르자가의 독이라고 해가지고 독을 써서 정적을 죽이는 걸로 아주 유명한 가문이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을 써서 죽이다 보니까 그 독에 자기도 당해갖고 그러니까 남도 독을 쓴 거지. 자꾸 독으로 상대방을 죽이니까. 그래갖고 보르자 교황이 독을 먹어갖고 들어 누워서 예, 죽게 되는데 물론 문제는 알렉산드로 교황이 독을 먹었을 때 체사르부터 같이 독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노인인 알렉산드로 교황은 그 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고 체사르 보르자는 독 때문에 그냥 죽을 병에 걸려서 끙끙대다가 결국 이겨내요. 왜냐면 젊은이고 몸도 좋고 건강하고 이랬으니까 결국에는 체사르 보르자는 이겨내서 살아는 났는데 문제는 자기가 독을 당해갖고 들어 누워 있는 동안 그 합리적 판단을 못한 거야. 그래갖고 마키아벨리한테 나중에 이제 죽다 살아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놨는데 내가 하나 딱 놓친 거는 아버지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을 뻔한 상황이 될 줄은 몰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마키아벨리한테 나중에 털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체사레 보르자가 자기의 정적이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모욕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율리우스 2세의 그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그를 교황으로 밀어주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어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추기경 회의를 또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의 그 추기경 아시잖아요. 콘클라베 보면 3분의 2가 찬성해야 다음 교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체사레 보르자가 반대했으면 절대 정적이 교황을, 그러니까 자기 편 교황을 세우지는 못해도 자기를 반대하는 정적이 교황이 되는 건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율리우스 2세라는 교황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 감언이설로 막 체사레 보르자를 설득을 한 거지. 그래서 아픈데 누워 있는 병석에 누워 있는 보르자를 설득해가지고 아 이거 발렌티노 공작 나를 밀어주면 과거의 구은은 다 있고 구원은 다 있고 내가 너를 계속 교황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로마니아 지방 계속 지배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그 아버지 때랑 똑같이 너를 밀어줄 테니까 나를 믿고 믿어줘라. 그러니까 마치 김문수가 자기 단일화만 되면 자기 후보만 되면 즉시 단일화하겠다라고 일단 설득해 놓고 딱 이렇게 후보 되고 나서 단일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3분의 1 표를 받아서 여기 윌리우스 2세가 차기 교황이 되고 나서 교황 되자마자 체사레 보르자를 그 아까 말한 그 동생 죽인 혐의를 딱 잡아가지고 기소를 해서 바로 그냥 체포해 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체사레 보르자 왕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뭐 그런 얘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르자는 자기 왕국을 만드는데 실패하고 당대 그리고 나서 뭐 딴 데로 뭐 도망 해가지고 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용병대장처럼 그렇게 생활하다가 결국 이제 다른 지역의 전투에 휘말려갖고 결국엔 활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체사레 보르자는 젊은 나이에 30대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마키아벨리가 보기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썼다 이거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나의 일격을 받아서 실패했기 때문에 참 이거 인간적으로 비난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그 운구기일,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운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케이스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케이스여서 자기가 기록으로 남겨서 군주론 제대로 이제 타인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으려면 적어도 체사레 보르자처럼 발렌티노 공적처럼 해야 된다라고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불멸의 어떤 명성을 얻게 되면서 체사레 보르자가 지금까지 이름을 사실 우리가 동양의 이탈리아의 1500년대에 살았던 젊은 군주 알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알려지는 건 바로 이 마키아벨리의 기록 덕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체사레 보르자가 잘못한 거는 율리우스 교황한테 속은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지난날의 원한이 새로운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깨끗이 사라질 거라고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을 믿어서는 안 된다. 원한이 있었던 사람을 믿어갖고 뭐 혜택을 줘가지고 그게 없어지겠다고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역시 또 이렇게 성악설적 인간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마치 한덕수가 김문수의 단일화 역속을 믿고 있다가 세게 뒤통수 맞은 것처럼 김문수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한덕수 총리 그 말 안 듣겠죠. 그리고 끝까지 임기 끝까지 했겠죠. 이제 뭐그 남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8장은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 8장은 사악한 방법으로 군주가 된 케이스. 예, 이건 이제 고대 아가토클레스와 당대 올리베르토라고 하는 두 명의 군주를 얘기하는데 사실 둘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사람들이고 하여간 핵심은 뭐냐면 지지층을 배신하고 반대자들을 싹 학살해버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중을 학살해서 집권한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경우는 그래서 체사레 보르자와의 차이가 있는데 체사레 보르자는 시민들을 학살하진 않았거든요. 자기의 정적을 죽인 거지 시민들을 학살하진 않았는데 이 아가토클레스나 올리베르토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은인이나 어떤 주요 어떤 그 유력 인척을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학살하고 그 권력을 잡은 그런 케이스라 우리로 치면 이거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정희는 일반 시민을 학살하진 않았거든요. 정적들을 뭐 이렇게 정적들을 죽인 경우는 있었어도 일반 시민을 학살하진 않았는데 전두환은 5.18에서 시민을 학살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향수가 일어나도 전두환 향수는 없잖아요. 뭐 일부 또라이들이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시민을 학살하면서 시작한 이런 잔혹함, 이런 잔혹한 권력 행사는 이게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지. 다만 이런 얘기는 해요. 이 잔혹함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또 잠깐 나오는데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잔혹한 권력 행사는 할 거면 짧게 한 번만 해야 된다는 거야, 초기에. 그렇게 해서 폭력을 쓸 거면 짧게 한 번만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선정을 베푸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길게 선정을 베풀어서 원한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박정희 같은 경우도 쿠데타 할 때만 잠깐 무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계속 군을 동원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 민간인으로 군 제대하고 민간인으로 옷을 갈아입고 민간인으로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됐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18년간이나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도 나중에 다시 군을 동원해서 막 계엄을 하고 이러니까 결국엔 암살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군사 정권을 너무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나중에 민주화 운동가들이 또 탄압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김재규에 의해서 암살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전두환도 결국엔 정권을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7년 만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건 너무 잔혹한 방법으로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사악한 방법으로 권력을 줄 경우에는 당대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영원한 명성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바람직한 경우라고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뭐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시민을 학살해가면서 집권하는 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시민형 군주국인데 이 시민형 군주국은 그냥 군주가 선출로 뽑히는 경우,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 것 같은 케이스죠. 이런 경우에는 다만 이제 그 군주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한번 뽑히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현대의 민주정과 비슷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건 이제 로마 선언고에서 나온 얘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귀족이 있고 민중이 있기 때문에 이 시민형 군주는 귀족에게 지지를 받느냐, 민중에게 지지를 받느냐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에 지지를 받고 집권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가급적 귀족보다는 민중의 지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귀족은 항상 군주를 자기들 중에 원오브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이 가진 욕망은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민중이 가진 욕망은 지배 안 당하려는 욕망이라는 거지. 그래서 민중 쪽이 더 건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은 지배해도 집권해도 그 군주를 우습게 본다. 왜냐면 자기들 중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그냥 원오브 댐이고 여차하면 내가 너를 대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귀족을 기반으로 한 그 군주는 되게 불안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민중을 기반으로 해야 탄탄한 권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민을 존중해야 되고 항상 시민들이 군주를 자기 편이라고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군주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저 우리 시민의 권력을 유지하기, 우리 민중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귀족을 견제해 줄 사람으로서 저 군주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런 느낌을 줘야 그래야 그 시민형 군주는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 사실 요즘 정치인들은 되게 이렇죠. 이재명이 그렇잖아요. 이재명이 이번에 낸 책이 뭡니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제목이 이래. 그 이재명 요즘 연설하면 톡하면 그게 정치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내란 세력이라고 해서 윤석열 뭐 국민의힘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일종의 귀족 세력이라면 이 민중의 지지를 받아서 민중들이 저 귀족들로부터 권력을 다시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재명한테 이렇게 힘을 몰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민중을 강력히 꽉 장악하고 있어야 사실은 이제 귀족들에 대항해서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확하게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형 군주로서의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부분이 로마 선언고랑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로마 선언고에서는 이 얘기를 다 장황하게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 군주론이기 때문에 요 시민형 군주국의 케이스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장까지의 내용을 총평을 좀 해보면 일종의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비교 정치론이에요. 정치학으로 치면 비교 정치론. 그러니까 국가의 형태를 분류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정치 체제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는 그런 파트죠. 일종의 정치학적인 파트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사례로 든 게 주로 당대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 시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낯선 표현들이 많아 이름들이 고유명사가 많 나오니까 좀 어려워.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론만 놓고 보면 간단하고 아주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어디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통치술에 관한 얘기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분석해 들어가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똑같은 논리를 그냥 한국 정치의 사례를 갖고 와서 그대로 설명해도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거의 다 들어봐요. 우리나라 뭐 일제시대 역사라든가 삼김시대 얘기라든가 또 최근의 정치사라든가 그냥 사례만 우리나라 사례로 바꾸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어떤 정치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군주론이 이렇게 잘 들어맞는다는 게 약간 좀 서글픈 거죠. 왜냐하면 이거 군주국에 관한 설명인데. 근데 이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군주론의 설명이 들어맞는다는 게 아직도 우리가 민주적 의사결정보다는 제왕적 의사결정. 일종의 군주적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화를 가진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군주론을 누가 많이 읽냐면 기업 경영자들이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CEO를 위한 그 처세술 뭐 그런 걸로 군주론을 많이 읽히고 그렇게 많이 소비가 된단 말이야. 근데 왜 그렇겠어요? CEO가 바로 다 군주거든. CEO야말로 그 회사 안에서는 다 작은 소왕국이고 군주잖아요. 뭐 CEO 눈치만 보잖아요, 다들. 그랬기 때문에 군주의 입장에서 이 지지층들을 자기 직원들, 자기 부하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라는 거를 관심을 갖게 되니까 군주론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도 계엄 사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쫙 극우화되는 그런 경향들을 보면 한국은 여전히 뭐 학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종교단체도 그렇고, 뭐 가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각종 공동체가 여전히 제왕적이고 군주정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곳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 개인의 의사결정, 리더 개인이 어떤 이 제왕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이 리더로 살아남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주론의 가르침들이 의외로 잘 먹히고 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을 위한 인문 교양으로도 많이 읽히고 있고, 뭐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논술 교재로도 많이 읽히고 있는 거죠.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아직 민주화가 안 돼서 민주화가 좀 덜 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많이 읽히는 가장 인기 있는 고전, 인문 고전으로 군주론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군주는 어떻게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군주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처세술 혹은 일종의 리더십에 관한 부분이죠. 그 군주의 리더십에 관한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 그게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다음 챕터에. 그래서 이제 2장 다음 주 2강에서는 주로 그 부분을 다룰 거고 이 군주론의 중반부를 다룰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음 주에 다루겠다라는 거를 예고하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